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릴 유적은 고창 봉덕리 고분군인데요. 고창 봉덕리 고분군이 최근에 고창 봉덕리에서 나온 금동 신발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됐던 유적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이 좀 조사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2008년에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때와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도 발굴했을 당시에도 언론에서 그 다음에 학계에서 이슈가 됐던 유적이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고창 봉덕리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이 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창 봉덕리에서 나온 금동 신발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역사학계에 한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창 봉덕리 고분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말 그대로 고창이라는 지역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고학에서 발굴된 성과를 보면 마흔과 백제의 고고학의 핵심 지역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창 지역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지죠. 고인들이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5개소에 약 1,700여 개의 고인돌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포 기수는 전북지방의 약 63%가 이쪽 고창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계에서 인정을 해줘서 2000년도에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동시대 고인돌 밀집 분포 지역으로 알려졌던 고창 지역이 1990년대 후반에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이 고고학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한 시기에 분구묘 유적들이 대규모로 확인됐어요. 근데 이제 고창 지역은 마한 시기의 문헌에서 모로 비리국으로 이렇게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국에 연관된 마한 시기의 문화 일부가 밝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고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한식의 대형 분구묘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 지역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알려진 것과 더 많이 약 20여 개소의 대형 분구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측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봉덕리 고분군에 기존에 알려진 2기가 아니라 4기의 대형 분구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학계에 보고하고 고창군과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2008년부터 2009년에 이르러 고창 1호분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호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1호분에 대한 방대형 분구의 크기가 약 70m고 내부에 5기의 석실과 온간 2기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 고분군 가운데 4호 석실에서 금동 신발을 비롯해서 중국제 청자라든가 당시 백제의 최고 위세품들이 출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창 지역의 모로 비리굴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창 지역은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유적들이 고창의 지역에 있는 고인돌 유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고창 고인돌 특징이 남방식, 북방식이 다 같이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01년 올해 고창 지역의 갯벌이 서천과 순천의 갯벌과 같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고창
봉덕리 고분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고창 아산면 봉덕리 산 47번지 일원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개의 고분군이 연달아 있어요. 4호분, 3호분, 2호분, 1호분. 그래서 요 소로를 중심으로 해서 1, 2호분이 만동마을이라는 동네에 있고요. 3, 4호분이 후동마을이라는 지역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호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1, 2호분이거든요. 보시면 마을 뒷동산, 언덕이죠, 언덕. 동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분인지 몰랐던 거죠.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만식이 나아가서 백제와 연관된 전통의 만의 분구묘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2기 가운데 1호분을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꼭 형제가 나란하게 서 있다 그래서 쌍나발등이라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불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별표된 부분이 고창 봉덕리가 위치한 지역이고요. 나머지 주변 지역에 표시된 것들이 마한과 백제와 연관된 유적들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0년대 후반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일대에 마한 분구묘가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과정에서 조사된 유적들입니다. 그런데 더 유념해서 보실 부분이 고창 봉덕리의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 내에 많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고창 봉덕리 유적이 위치한 아산면 일대의 세부적인 지역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창 지역의 그 자연적인 특징이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 여기가 고창이고요. 여기가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우측은 전형적인 한반도 지역의 동고서저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호남 정맥이 이렇게 가로막아서 전라남도와 경계를 자연스럽게 이루고 있고요. 북쪽엔 우리가 잘 아시는 선운산, 변산반도죠. 선운산이 우뚝 솟아서 또 북쪽으로 나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서쪽은 바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맥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이면서도 독특한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말 그대로 교통상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아까 고창 봉덕리 유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빨간 표시가 되고 지금 따지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지형은 요 루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내려올 때 이 고창의 아산면, 고창 봉덕리 고분을 지나야지만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육로상의 거점 지역에 요 고창 봉덕리 고분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수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로 역시 보세요. 요게 육로상의 교통로고요. 수로는 고창천과 고수천이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강남천과 주진천이 만나는 그 분기점에 고창 봉덕리 고분군이 있어요. 지금이야 이쪽 논으로 부분들이 경작지지만 옛날에는 다 물과 연관된 친수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히 고창 봉덕리 지역이 이 물길과 연관해서 만나는 지점에 가장 결절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창의 내륙에서 서해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고창 봉덕리 고분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육로와 수로의 중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축조 세력이 이만큼 많은 문화들을 남길 수 있었던 거점 지역이 됐던 것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4호분, 3호분, 2호분, 1호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호분 가운데 1호분에 대한 조사를 시행을 했어요. 2008년도에 저희가 시굴 조사를 해서 2009년에 정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3, 4호분에 대한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시굴 조사를 했더니 인위적인 성토 흔적은 확인이 됐는데 그 매장 시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묻힌 그런 시설들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1호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최대 70m. 그 다음에 폭이 약 50m. 높이는 약 이제 8m 정도로 남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1호분이고요. 2호분이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2호분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발자국처럼 이렇게 나란하게. 그래서 옛날 고창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쌍나발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2호분은 8m, 1호분이 8m, 2호분은 약 10m 정도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2호분이 더 크죠. 그래서 2호분을 조사해 보면 1호분 못지않은 발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1호분 내에서는 안에 주검 시신을 모신 주검들을 5개의 그 석실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온간을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70m 거대한 이 분군에 약 7개의 시신이 매납했던 묘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봉덕리 3, 4호분에 대한 저희가 시골조사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요게 3호분, 요게 더 커요. 80m 정도. 80m. 근데 이제 정상부는 경작이 오랫동안 진행돼서 저희가 요게 조사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서 어떻게 보면 주검을 모신 봉분의 흔적은 확인이 됐는데 이 안에서 시신이 묻힌 매장시설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만 성토된 흔적으로 봐서 무덤은 확실하다. 유물들도 나와요. 유물들도 나왔는데 매장 수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호분의 모습인데 4호분은 현재 잔조라는 거 봐서 원형으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난개발이 돼서 이 분구의 상당 부분을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시 4호분에서도 매장시설과 연관된 그런 유구들은 확인이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고창봉동에는 4개의 고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1호분 조사를 통해서 고창 지역의 그 소국에 그 다음에 백제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살필 수 있는 구분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1호분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호분의 모습입니다. 1호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대형의 분군에 외곽에는 주구라는 시설들이 있어요. 또랑들이 시설이 있고 또랑을 기준으로 해서 약 70m. 그 다음에 정상부는 약 폭이 50m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석실들은 동쪽에 좀 치중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온간들은 서쪽에 이렇게 한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부분, 서쪽의 동쪽 부분은 빈 공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는 아마 이쪽 빈 공지에서 아마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변에 이제 주구들이 조사가 됐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주구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이 출입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쪽에 일정한 제사와 연관된 공지를 만들고 그 외곽으로 매장 시설을 주검을 묻힌 시설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석실들이 출토가 확인이 됐다고 했고 그 내부에서 아주 다양한 유물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3호분, 이게 4호분, 그 다음에 1호 온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봉덕리 고분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봉덕리 고분군은 2개의 아까 고분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거죠. 2개의 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흙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양의 흙을 옮겨서 쌓는 게 아니라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구릉을 절개했습니다. 구릉을 절개해서 2개의 무덤을 묻힐 자리를 만든 거죠. 보시면 자 원래 지형 자체는 이렇게 원래 지형이 뻗어나오는 지형이었어요. 그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무덤에 묻힐 2개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를 판 거죠. 가운데를 인위적으로 절개를 해서 따낸 거죠. 따내서 2개의 독립적인 구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릉을
가운데를 파내서 두 개의 묘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게 모식도예요. 자, 원래 구릉이 나오는 구릉인데 가운데를 파낸 거죠. 파내서 두 개의 묘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구릉이었다는 게 4, 5분부터 쭉 1호분까지 뻗어나오는 자연적인 구릉인데 구릉을 가운데를 파내서 역시 두 개의 무덤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택했던 것이요. 자, 그러면 최초의 5석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요게 이제 봉덕리 고분군의 최초 가장 먼저 들어선 5석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쓰려면 그냥 있는 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해요? 깨끗이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밑에 뭐 기둥구멍이나 다른 앞식의 유물들이 나와요. 그런 거 봐서는 아마 이 구릉에 선주민들이 살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난 후에 이 사람들이 무덤자리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이 정지를 한 겁니다. 정지를 해서 아주 고운 차진 회갈색 점시토를 쭉 깔았어요.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실을 같이 축조하는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게 옆을 채운 거죠. 그래서 거대한 이제 마운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한식의 분구매의 특징이 사전 정지 작업을 먼저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매장 시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에 주검이 묻힌 그 시설이 붕괴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토양 간의 접착력을 높이는 거예요. 이 접착력을 높인 효과는 뭐냐? 결과적으로 매장 시설의 붕괴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일정 부분 차단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봉덕리 고분 같은 경우는 단면 조사를 좀 위주로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면 조사를 했는데 단면 조사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수평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못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수직으로 잘랐을 때 여기서도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점토 덩어리들이 곳곳에서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 봉토, 봉분, 분구를 구성할 때 일정 부분 그 논에서 흙들을 캐와서 덩어리채 넣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그 마한분구의 특징이죠. 수평, 수직으로 확장된다. 이 얘기는 혈연적 기반으로 해서 이 분구 안에 자기들의 혈연적 기반에 주검들이 연차적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장이라고 합니다. 다장. 이게 마한분구의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거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의 3호석실이 들어간 이후에 그 옆에 4호석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호석실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의 온간도 역시 매장이 되고요. 최후에 3호석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수평으로 확장이 되다가 결과적으로 마운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으로 확장되면서 어떻게 해요? 마운드가 결과적으로 분구가 커지는 효과죠. 네? 커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각 석실의 선호 관계를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냐면 평면상, 그 다음에 토층상, 그 다음에 높이상, 그 다음에 나오는 석실의 계보상 해봤더니 가장 먼저 센터에 들어가는 5호 석실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4호, 그 다음에 1호, 3호 석실입니다. 근데 2호 석실이 없네요. 근데 2호 석실은 파괴가 심하게 돼서 저희가 뭐 서로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5호, 그 다음에 1호, 3호. 근데 백제 석실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장방형에서 점차 방형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연도 부분들이 길게 빠지다가 나중에는 가운데로 축약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석실은 가운데 5호 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4호, 1호, 3호 순으로 축조가 된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식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지를 한다고 그랬잖아. 구릉에 정지를 해서 일정 부분 평탄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주 고운 양질의 흙을 여기다가 깝니다. 그 다음에 주구를 같이 굴착을 해요. 또랑을 굴착하는데 이 또랑 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토하는데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성토를 하는데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런 가운데 최초의 5호 석실분이 들어서면서 분형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추가적으로 4호, 1호, 3호 석실을 들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럼 과연 이 무덤들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 이 분구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게 하나의 분구로 되었을까? 아니면 각기 독립적인 분구, 봉분을 형성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명확한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 많이 조사 전에 깎여 있었고 역시 여기가 그 문중의 묘역으로 사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일정 부분 하나의 마운드가 되었을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설명해 드릴 게 이제 매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혈식 석실과 수역실, 그 다음에 온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횡혈식은 백제 중앙의 묘제입니다. 백제 중앙에서 쓰던 묘제거든요. 그 다음에 수혈식은 백제에서 들어왔지만 제지 세력들이 썼던 무덤이고, 온간은 역시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러한 무덤들은 전통성과 보수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사람이 죽으면 화장장을 많이 가서 화장이라는 걸 쓰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매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주검과 연관된 시설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통성과 보수성 때문에 고고학에서 굉장히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 횡혈식은 추가장이 가능한 거예요. 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서 만약에 혈연 집단에서 누군가 죽었다? 그럼 먼저 묻고 나서 이 문을 뜯고 나서 다시 다른 혈연 집단 누군가를 묻을 수 있는, 그래서 문이 있어서 추가장이 가능한 묘제입니다. 그런데 사후석실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곽을 내벽을 짜고 시신을 위에서 매납하고 뚜껑돌을 덮은, 그러니까 이례입니다. 이례만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온갖 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봉덕리 고분군의 최초 5석실, 횡혈실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백제 중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5석실의 모습이에요. 5석실의 모습인데, 자,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되는데, 입구를 뜯었을 때, 반대의 모습입니다. 입구를 뜯었을 때 이렇게 팔자형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추가장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이게 연도부예요. 출입문 쪽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다 제거했을 때, 자, 잘 보세요. 출입문 쪽. 돌이 이상해요. 자, 벽 쪽하고 딱 돌을 쌓아 올렸는데, 그죠? 이쪽은 돌이 듬성듬성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입구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입구도 보시면 입구를 막았어요. 근데 돌들이 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틀리죠. 그래서 이 고분은 5호석실은 두 번에 걸친 추가장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 뜯어낸 상태. 그 다음에 벽체에 쌓는 방법. 그죠? 이제 활석이라고 하는데 벽돌 형태로 돌을 잘라서 앞면만 맞춰요. 앞면만 맞춰서 돌을 벽돌처럼 다 이렇게 맞물리게 쌉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천장을 둥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중들이 쏠리면 무너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에는 여러 개의 돌들과 같이 진흙을 같이 채워넣어요. 안 무너지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러한 석실들은 고도의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들기 힘들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에요. 이 5석실은 도굴이 됐어요.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이쪽에 무너진 쪽으로 도굴범들이 들어와서 바닥 밑에까지 그 탐침봉이라는 게 있어요. 도굴꾼들이 갖고 다니면서 찔러보는 유물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이, 흔적들이 바닥까지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근데
이제 도굴꾼들이 이제 흘리고 간 유물들이겠죠. 저희가 봤더니 이게 최초의 모습이고 이게 저희가 수습하고 보존 처리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뭔가 같아요? 보시면 이게 금동 신발의 바닥 편입니다. 보시면 이게 고개의 편의 그 샘플이에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스파이크의 바닥의 스파이크입니다. 그래서 오호석실도 역시 도굴이 됐지만 금동 신발 편이 있었다는 걸, 금동 신발이 매장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금박을 입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예? 허리띠를 금으로 찼을 정도니까 굉장히 오호석실. 그 다음에 최초로 만든 오호석실이 가장 중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창 봉동리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오호석실이었기 때문에 유물도 상당했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도굴이 됐단 안타까운, 우리가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사호석실입니다. 사호석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혈식이라고 했습니다. 수혈식. 수혈식은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호석실이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장방형으로 할석들이 한 무더기가 아주 정연하게 깔려 있어서 저희가 앞쪽에 이제 횡혈식 석실을 먼저 조사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덤일까? 무덤일까? 그래서 보세요. 아주 정연하게 장방형돌이 레벨을 맞춰갖고 수평을 맞춰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제단시설이 아닐까 혹시? 여기서 제사를 모신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실측을 했죠. 실측을 하고 옆에다가 또랑을 해서 한번 파봤어요. 미리. 이게 과연 고분일까 아닐까 했더니 옆쪽에 밑쪽에 파봤더니 벽석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고분이구나 해서 실측을 해서 앞쪽만 이렇게 돌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개석 두매. 고분을 덮었던 뚜껑돌 두매가 있었고 뚜껑돌 틈에 역시 진흙을 발라서 이와 같은 할석들을 아주 밀봉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뚜껑돌 한 매를 제거해 봤습니다. 제거하고 밑에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돼? 벽이 이렇게. 예? 아까 오호석실과 만들어가고 좀 차이가 있죠. 굉장히 조잡해요. 아까 그래도 오호석실은 그 깬돌이긴 하지만 깬돌이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로 해서 이렇게 석실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석실들은 어떻게 해요? 큰 돌 놓고 대충 그 끼운 것처럼 저희가 조사할 때 여기 살짝 이렇게 옷이 닿으면 이 잔돌들이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출입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죠? 한 사람만을 공간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빨리 급하게 갑작스럽게 죽었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도 추정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에요. 이거는 도굴이 되지 않았어요. 왜? 도굴범들이 이쪽을 찔러봤겠죠. 탐침봉으로 찔렀는데 탐침봉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 틈에 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에 입구를 못 찾은 거예요. 도굴범들이 입구를 찾아갖고 들어가는데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분은 그 죽은 사람을 위한 부장품들이 그때 발굴 당시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림을 그렸습니다. 있는 유물들을. 그래서 뭐 금제 이식이라든가 칼들, 금동 신발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사진들이고 유물을 수습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제 청자를 비롯해서 탁잔들, 금동 신발, 화살통 등등등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한번 이상한 점을 한번 찾을 수가 있어요. 뭘까요? 전체적으로 유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쪽으로 약간 움직인 듯한, 그죠? 칼도 이쪽에 깨졌는데 그 깨진 편이 어떻게 됐어요? 동쪽으로 움직였죠. 아니, 남쪽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움직였어요. 누가 움직였을까요? 네? 누가 움직였을까요? 물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왜? 자, 보세요. 고분이 축축하고 물이 때가 유물들에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주기적으로 물이 찼다가 주기적으로 물이 빠졌어요. 어디로? 남쪽으로 빠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유물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였죠. 그래서 이게 그 목과 안에 박았던 못들인데 못들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거를 복원해 봤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유물들, 사진들을 먼저 볼게요. 금동신발과 화살통들 각종, 그 다음에 각종 구슬들, 그 다음에 중국제 청자, 금동신발의 세부적인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말을 탈 때, 말에 오를 때 뒤졌던 그 등자라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물 때문에 녹이 슬어갖고 까맣게 변한. 그래서 물과 아마 상당 부분 물이 차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잔이죠. 청동으로 만든 찻잔들. 그래서 복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관이 있었을 거고 사람이 안치되고 머리에 일정 부분에 그저 상징하는 뭔가를 쓰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귀 부분에는 이식들, 금제 이식들, 그 다음에 목걸이, 그 다음에 좌우에 큰 칼을 왼쪽에 찾고 오른쪽에는 철검을 찾습니다. 철검이 또 나왔고요. 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작은 손칼, 그 다음에 발에는 금동신발이 신겨져 있어요. 근데 금동신발을 저희가 조사할 때 최초로 했을 때 여기에 뼈가 담긴 일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동신발을 이 사자, 죽은 사람한테 신겼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토기 자체는 요 오솔에 있었을 것이고 마구, 그 다음에 단야구, 화살통, 그 다음에 철경, 낫이죠. 낫.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유물들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칼 같은 경우도 여기에 그 상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감. 이게 보시면 거꾸로 되지만 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봉화우로 추정되는데 요란 문양이 그 익산 입지엄니 금동관에 표현된 문양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음판을 한번 씌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칼이 사용하다가 일정 부분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음판을 따로 댔던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몇 주요한 유물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관이에요. 뭔가 머리에 썼는데 일부 유물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사갔습니다. 없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은으로 만든 장식과 영락들이 주변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원도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에 꽂았던 부분들인데 이게 대나무 이파리처럼 장식이 되어 있고 위에 소켓을 만들고 유리를 짜 넣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들이 찾아보니까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이러한 제작 방식과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에 무언가를 썼다?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이 사람이 신분을 상징하겠죠. 신분, 나름대로. 그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신분을 상징하는 뭔가의 관직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제입니다. 금제. 순도가 99.9%. 이게 분석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요 불꽃무늬 혹은 하트라고 하는 요 수화식들은 백제의 전통적인 귀걸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고창 봉덕리뿐만 아니라 원주, 천안, 청주, 공주 이게 백제 시대 유적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 고창 봉덕리 고분군도 역시 백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화려한 신발. 백제에서 현재까지 가장 화려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물 2124호로 지정이 됐어요. 보시면, 자, 굉장히 화려합니다. 갖가지 짐승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서로운 짐승들을 표현해왔어요. 빼곡하게. 바닥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금동신발들이 우리나라 백제의 옛 영토라는 데서 한 20군데에서 나와요. 20군데.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 금동신발은 이게 거의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금동판을 4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닥판, 그 다음에 좌우측판, 그 다음에 위에 깃 한 판.
이렇게 4매를 결구해서 금동 신발을 만들었는데, 자, 금동 신발의 문양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금동 신발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미 인문백제 4강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구려예요, 먼저. 고구려는 보세요. 고구려는 바닥판밖에 없어요. 근데 스파이크는 굉장히 길게 만들었죠. 이게 이제 고구려고, 신라도 단촐합니다. 문양이 없는 소문이거나 보시면 철자, 한문으로 철자죠. 철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의 가장 유명한 신발이죠. 경주 신리총. 이게 기존에 나온 경주의 신발들하고 틀려요. 신라의 신발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과연 이 경주 신리총이 어디서 왔을까? 이 모티브는 뭘까? 했는데 이 모티브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고창 봉덕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라에서 만들어온 게 아니라 백제에서 만들어서 이쪽에 줬을 개연성이 지금 높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백제 신발과 신라 신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신라 신발은 앞쪽과 뒤쪽에 같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앞쪽과 뒤쪽을 같이 붙여버려요. 그래서 앞코가 둥글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앞쪽과 뒤쪽을 붙였어요, 여기서. 그래서 앞쪽 코가 둥근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백제는 뾰족합니다. 자, 백제는 뾰족하죠. 왜냐하면 바닥판을 좌회에서 쌓아매는 방식이기 때문에 뾰족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백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촌이라든가 보시면 단촐하죠. 처음에 단촐하게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점이 나주하면서 문양들이 조금 세분화되고 발전해요. 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공주 문영왕릉의 왕과 왕비의 신발인데 조금 더 화려하죠. 화려한데 이 역시 봉덕리하고는 조금 더 덜 화려하죠. 자, 보시면 봉덕리 옆판에 쌍조문, 봉황, 그 다음에 용, 인면조, 그 다음에 뒤쪽에는 화연문을 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 세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좀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요 가운데 요런 육각 안에 틀의 안에 남는 공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동그라미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 코, 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거를 사람의 인면이 아닐까. 근데 대부분 다 웃고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희노애락을 여기다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쪽을 한번 볼까요? 뒤쪽은 그죠? 보시면 축에다가 화연문을 배치했습니다. 네? 화연문을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배치했고요. 이게 이제 바닥판의 모습이에요. 바닥판의 모습인데, 자, 위쪽에 보세요. 기면문을 배치했어요. 보시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죠? 불꽃 모양의 표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뿔이 나 있어요. 눈은 굉장히 불알이고, 코는 벌렁벌렁, 입은 크게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깨비문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쌍조문,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지금 보시는 아주 역동적인 용문을 표현을 했습니다. 용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 입을 벌리고 있고 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가 우뚝 섰고 유연한 몸체에는 비늘까지 세부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표현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도 사람의 얼굴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밑쪽에는 다시 뭘 표현했냐면 뭐예요? 역사상. 이게 고구려 벽화분에 그 기둥에 천장을 받치고 있는 역사상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두 팔을 그저 들고 뭔가 받칠 듯한, 그 다음에 가슴이 표현되어 있고 짧게 앉은 다리에 그 다음에 입었던 하의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동적이고 백제 당시의 그 금속공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고창 봉덕리 금동 신발이 조사가 된 이후에 요거와 비슷한 금동 신발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근데 금동 신발이 될 때 요게 같이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나주 정촌에서 나온
금동 신발입니다. 역시 보시면 마운드가 있고 여러 개의 마안의 분구면인데 매장 시설은 역시 석실이에요. 돌로 만든 방이 문이 있는 무덤들입니다. 거기에 금동 신발이 나올 때의 모습, 그리고 금동 신발의 세부적인 모습. 이게 차이점은 아까 고창봉동리에는 앞코에 이와 같은 용문이 없는데 여기는 용이 하나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띠가 하나 부착돼서 용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바닥에도 기면문, 도깨비문을 했고요. 가운데는 틀리게 연화문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다시 도깨비문.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금동 신발을 만들어 신겼다. 이것들은 아마 죽은 사람의 내세를 기원하기 위한 일종의 어떠한 문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청동 탁잔이 나왔어요. 차 마실 때 쓰는 뭐 잔이라고 보시는데 이게 이제 공주 문영왕릉 이후에 이와 같은 잔과 탁으로 된 건 고창봉동의 유일한 예입니다. 근데 금속 기술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속을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금속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도자기, 흙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얇게 깎아내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집단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영왕릉의 탁잔이나 아마 이 고창봉동의 탁잔을 중국에서 온 아마 수입해왔을 것이다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국내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왜? 이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국내에서 나는 청동 원료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밑에 잔 넣고 이 잔만 나주 송제리라든가 서천 옥분리에서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제 청자가 4개의 편들이 나왔어요. 4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제 청자가 많이 나온 거는 공주 수촌 이후에 처음입니다. 물론 완영은 한 점인데 주변에서 깨진 편들, 도굴된 가운 중에서도 이렇게 청자 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제 청자를 논할 때 이 청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국제 청자는 연대 설정이 가능해요. 왜? 중국의 기념명의 청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그 시기를 비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고창봉동이고, 그 다음에 천안 화성리에서도 나온 예가 있고, 오산 수청동에서도 이와 같은 중국제 청자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기형들이 천안 화성리하고 비슷한데 기가 좀 형태가 틀리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중국제 자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고창봉동리 4, 5석실의 연대는 대체적으로 5세기 초에서 5세기 중엽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유물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식호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소가 붙어 있어요. 그죠? 여기 세트입니다. 하나의 세트. 밑에는 기대가 있고 위에는 장식호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작은 항아리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장식호라고 부르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구멍. 그래서 구멍 자체는 영산강유에서 나오는 유공광고소라는 특징적인 토기들이 있어요. 그거와 비슷하죠. 근데 과연 이게 중국 거냐 일본 거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역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원료는 저는 이제 중국 거라고 보고 이와 같은 똑같은 유물들을 자체가 일본에서 있기 때문에 일본과도 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거쳐서 일본에서 온 게 아니라 혹시 이쪽에서 일본을 건너갔을 개연성을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세요. 중국에도 역시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장식들이, 소호들이 시대에 따라서 중국 한나라 때부터 나와요. 근데 중국에서는 퇴소관이라고 불러요. 쌀 대자, 토소자. 네? 그래서 항아리에 토를 붙였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보시면 거의 같죠. 근데 여기는 이제 원시 유약이 발라 있어요. 근데 저희 것도 보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유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도자기 전공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유약일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똑같은 유물들이 좀 있어서 과연 이게 중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아니면 중국에서 왔던 걸 우리나라에 거쳐서 일본으로 갔냐, 요구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유물들, 여태까지 보신 유물들은 우리가 위세품이라고 합니다. 위세품은 뭐냐면 그 유물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위세품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백제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꼭 고창 봉덕리뿐만 아니라 공주 수촌리에서도 봉덕리와 연관된 유물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입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갖춤은 조금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는 위세품이라 부르는데, 위세품의 역할이 뭐냐? 위세품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백제가 지방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지배가 아닌 간접 지배 방식. 그래서 백제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러한 물품들을 줘서 어떻게 지배와 피지배와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백제가 이러한 위세품을 준 지방에 위세품을 준 시기가 언제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때까지 딱 그때만 한정돼요. 왜요? 이 시기는 백제가 지방을 완벽하게 통치할 만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안 돼요. 그 이후에 사비 시기 이후에는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이러한 이러한 물품들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세품을 통해서 백제는 지방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뭐라 부르냐? 담노제 혹은 왕후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위세품들을 받은 지방에서는 왜 이런 위세품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 위세품을 매개로 해서 중앙의 권위를 내가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사회를 통치하는 거죠. 네? 지방사회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러한 위세품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세력 간의 상생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창 봉덕리 세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백제 중앙과의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떠한 세력이 있다? 백제 중앙으로부터 일정 권위를 보장받은 고창 지역의 최고 수장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분구의 크기입니다. 분구의 크기. 만의 전통적인 분구면은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 커져요. 커지는데 이게 충청도인 서산에도 있고 전라북도요, 완주 상원이라든가 전주 마전, 김제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변하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석곽과 석실을 채용을 해요. 자, 이러한 고분구, 거대한 분구, 이러한 분구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산강 유역이에요. 영산강 유역. 네? 잘 알고 있는 게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나주 봉암리 3호분이죠. 그래서 아파트형 고분이다 하는데 이러한 영산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창 봉덕리께 영산강 유역의 고분군 어느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그것들을 한번 저희가 나열해 봤어요. 영산강 유역의 그 30m 이상급의 대형 방대형 고분들을 저희가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4개. 고창 봉덕을 빼고 3개, 영암 오가리라든가 나주 정촌, 나주 봉암리 고분군을 저희가 크기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네, 분석해 봤어요. 네,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봉덕리 고분군은 최대 70m, 그 다음에 최대 너비 50, 높이 8m. 그 다음에 분정은 43m, 20m. 그래서 보감리, 오기아리, 정촌 고분에 조사가 됐으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떠한 분석이냐? 그러면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투입될까? 자, 일정한 양식들이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에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흙을 다지는 2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75명.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75명은 흙을 운반하는 사람들이고, 흙을
이제 피고 다지는 25명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 공식에 대입해 봤더니 하루에 사람이 흙을 운반할 수 있는 양은 1.6 세제곱미터밖에 안 된대요. 세제곱미터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에 대입해 봤더니 이 고창 봉덕리의 분구의 부피가 얼마다? 16,000 세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총 인원이 15,000명이 이 무덤을 만드는데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다 비교해서 분석해 봤더니 고창 봉덕리는 하루에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2일이 소요가 되고요. 보감리는 42일, 나주 정촌은 20일, 그 다음에 영산강 유역에 가장 크다고 하는 한편 금산 방대형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건 50m예요. 여기에 하루에 100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고창 봉덕리 고분군이 영산강 유역의 고분군보다 더 많은 인력과 노동력을 투입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컸다는 거, 영향력이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어디서 데리고 왔을까? 이미 이게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주 신촌리 구호본 같은 경우가 아까 보통 20일, 그죠? 100명에 20일 든다고 했어요. 예? 나주. 예? 20일, 신촌이가 20일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입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보통의 유적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변 유적들을 검토해 봤더니 아마 김해가 아니라 고창의 봉산 황산이라든가 사반리 유적, 반경 20km 내에 있는 관련 주거지에서 사람들을 착출해서 이러한 거대한 고창 봉덕리 고분군을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론을 해보면 이 고창 지역이 최근에 떠오르는 이제 고각의 아주 그 연구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결절적이고 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교통로상의 요 중지에 있는데 그 가운데 고창, 봉덕리, 고분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 고창 봉덕리 세력은 그 백제 중앙으로부터 일정한 지위와 세력을 보장받고 독자성을 유지했던 지방의 제지 세력이었다. 나아가서 출토 유물과 그 무덤의 크기를 볼 때 이 고창 봉덕리 고문의 축조 세력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이 고창 봉덕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참고문을 달아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더 고창 봉덕리, 나아가서 고창 지역의 마한과 백제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고창 봉덕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